몇십 년의 배당보다 주가 변동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던 D&D 플랫폼 리츠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과 관련된 기본 정보는 이전 파트 1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리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방법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가격이 상승한 시점에 매각을 하여 시세 차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세 차익 외에도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상가 등을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림역 근처에 있는 SK 허브그린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원으로 매수하여 보증금 1,500에 월세 62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큰 목돈이 들어가는 투자입니다. 투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명이 돈을 모아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해당 오피스텔은 제가 오피스텔 투자가 궁금하여 친구와 2분의 1씩 나눠서 투자를 했었던 오피스텔입니다.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하면 초기 투자금의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분당선 판교역 옆에 크래프톤 타워라는 오피스 빌딩이 있습니다. 높이가 15층이나 되는 건물입니다. 판교역과 연결되어 있어 위치가 매우 좋은 건물입니다. 이 크래프톤 타워의 건물과 땅값은 얼마나 될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내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맞춘 분은 없었습니다. 크래프톤 타워는 2018년 취득 당시 토지는 3,067억, 건물은 2,412억 원으로 모두 합하여 5,479억 원에 취득한 건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비쌌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싼 크래프톤 타워는 크래프톤과 네이버, 스노우 등 회사들이 입주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고 무지,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등 점포 등이 상가 이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을 소유하면 임대 후 월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물주가 되어 월세 수익 올리는 것이 목표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 타워의 월세는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톤 타워는 신한 알파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입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크래프톤 타워 외에도 용산 더 프라임, 중구에 있는 데일빌딩, 트윈시티 남산, 신한 엘타워, 삼성화재 역삼빌딩 등 총 6개의 건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크래프톤 타워만 직접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리츠를 통해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한 알파리츠 한 주를 구매하시면 크래프톤 타워의 5개 건물의 임대료 수익을 주식수로 나눈 만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가 상장되고 꾸준히 배당이 늘어왔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1년에 2번 배당을 하고 최근 1년간 317원을 배당하였습니다. 신한 알파리츠 한 주를 사시면 매년 317원 이상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회사들은 배당을 했다가 안 했다가 배당 정책이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리츠는 법에 의해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배당 주식과 달리 이익이 있다면 배당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현재 배당 수익률은 3.93%입니다. 신한 알파리츠가 보유한 크래프톤 타워가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약 5,500억 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어떻게 이 건물을 샀을까요? 신한 알파리츠가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은 1,140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모 당시 건물은 이미 보유 중이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는 공모를 통해 주주를 모으기 전 투자 기간 및 연기금 등이 이미 주주로 참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자금은 대출을 통해 조달하였습니다. 신한 알파리츠가 크래프톤 타워를 매입하기 위해 빌린 자금은 3,400억 원이나 됩니다. 2018년에 빌렸기에 이자율은 3.3%로 조금 높은 상황입니다. 리츠는 자기 자본의 2배 이내에서 대출을 할 수 있고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통하면 10배까지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리츠의 구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기존 주주들의 자금과 대출을 모아 부동산을 직접 혹은 간접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리츠가 상장을 하기 위해선 일반 투자자 비율이 3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경우 기존 주주들이 매우 많은 상황이었기에 공모를 통한 모집은 일반 투자자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를 통해 청약을 받거나 상장 이후 리츠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리츠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리츠는 소유한 부동산에서 임대료 등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90% 이상을 배당하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매우 비싼 부동산을 투자 자금만큼 지분 투자를 할 수 있고 그에 맞는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사고 팔고 관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장되어 있는 리츠라면 주식의 매수와 매도가 건물을 사고 파는 것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우 빠르게 자금을 현금화할 수 있으며 복잡한 계약 및 관리가 필요 없으니 매우 유리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라고 부르고 있지만 실제 명칭은 신한 알파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라고 표기를 합니다. 부동산 투자회사가 바로 리츠입니다. 그럼 이 위탁관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신한 알파 리츠의 직원 수는 몇 명일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는 직원이 없습니다. 사업보고서에도 상근 임직원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신한 알파 리츠는 아무것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역을 살펴보면 자산관리는 신한 리츠 운용이 대신하고 있고 일반적인 회사의 사무는 신한 아이타스가 부동산, 증권, 현금 등 자산과 관련된 일은 국민은행이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업무를 위탁하여 직접 처리하는 업무가 없는 것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이번엔 위탁관리와 반대되는 개념의 자기관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관리 리츠는 A리츠가 있습니다. A리츠의 사업보고서를 보면 정확한 사고가 A, 자기관리 부동산 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개요를 보면 회사는 상근 임직원이 직접 책임지고 관리, 운영하는 회사이며 실체 회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한 알파 리츠처럼 페이퍼 컴퍼니가 아닌 것입니다. 실제 직원을 보면 직원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관리 리츠와 위탁관리 리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요? 앞에서 리츠는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50% 이상만 주주에게 배당을 해도 됩니다. 다만 이 예외 조항은 올해까지입니다. 위탁관리 리츠의 가장 큰 장점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혜택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면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90% 이상 배당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상 면제인 셈입니다. 하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가 됩니다. 법인세 면제 혜택이 얼마나 큰 혜택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에 순이익 5조 8,176억 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금으로 1조 2,698억 원을 납부하였고 최종 순이익은 4조 5,476억 원이 된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만약 최종 순이익의 2%를 배당했다고 가정하면 주주들에게는 4조 5,476억 원의 2%인 909억이 배당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세가 면제되었다면 5조 8,176억 원에 대한 2%인 1,164억 원이 배당이 가능해집니다. 배당금 자체가 28%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자기관리 리츠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관리 리츠였던 신한 알파 리츠는 법인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인세 비용을 내지 않기에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의 상장일 시초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들은 전일 가격이 없기에 기준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때 하한가는 마이너스 10%이고 상한가는 100%로 하여 기준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30조에는 부동산 투자회사법에 의한 부동산 투자회사 주권, 즉 리츠는 공모가를 기준 가격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에 2019년 12월 5일 신규 상장한 NH 프라임 리츠의 경우 공모가 5,000원이 기준가가 되어 시초가 30% 상승한 6,500원이 상한가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 6월 리츠의 기준가격을 공모가로 규정한 규정이 삭제되었기에 D&D 플랫폼 리츠도 일반 종목과 동일하게 하한가 마이너스 10%, 상한가 100% 상승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장일 성적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겠지만 30%만 상승할 수 있었던 환경에 비해 나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리츠의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말 그대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의 종류도 다양하고 그 다양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리츠도 매우 다양합니다. 실제 부동산 투자와 같이 리츠가 소유하고 투자하는 부동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몇 리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 타워처럼 상업용 오피스 건물에 투자하는 리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상업용 건물에 투자하는 리츠도 있습니다. JR 글로벌 리츠는 브뤼셀에 위치한 파이낸스 타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와 기관들이 2033년 12월까지 중도외지 불가 조건으로 임차를 하였습니다. 임대료가 1년에 약 805억 원입니다. 공모 기준 예상 배당률은 7.92%입니다. 롯데리츠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구리점, 광주점, 창원점 및 아울렛과 몇몇 마트를 자산으로 한 리츠입니다. 공모 기준 예상 배당률은 7.33%입니다. 주유소를 자산으로 한 리츠도 있습니다. SK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던 직영점을 코람코 에너지 리츠가 187개소 인수하였습니다. 전국에 있는 187개의 주유소에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공모 기준 예상 배당률은 5.89%입니다. ESR 캔달 스퀘어 리츠는 12개의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모 기준 예상 배당률이 2018년 이후 상장된 리츠 중 가장 높은 8.75%입니다. 그럼 이제 D&D 플랫폼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국내 최초의 멀티섹터 리츠입니다. 다른 리츠들은 오피스만 갖고 있거나 물류센터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오피스 건물도 있고 물류센터 건물도 있고 해외 자산도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종류가 다른 자산을 보유한 것을 멀티섹터라고 부릅니다. D&D 플랫폼 리츠는 이름에서 위탁관리 리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것이고 직원은 없을 것입니다. 보유자산 3개가 모두 리츠와 수익증권을 통한 간접적인 소유입니다. 특히 아마존 저편의 일부 허브 물류센터는 전체 지분이 아닌 37%만 소유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2024년 6월까지 보유자산을 10개로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추가될 자산들은 서울시 명동과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 건물과 물류센터 5곳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출 및 대출 금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콜론 물레 리츠를 보면 2.7%의 금리로 3,547억 원을, 5.8%의 높은 금리로 1,413억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5.8%의 높은 금리는 공모자금으로 상환될 예정입니다. 배감 로지틱스 물류센터는 2.9%의 금리로 617억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가 낮은 줄 알고 있었지만 정말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마존 재팬의 허브 물류센터의 대출 금액은 240억 엔이고 대출 금리는 0.62%입니다. 정말 금리가 낮습니다. 앞으로의 배당 계획을 살펴보면 2027년까지 연평균 예상 배당률을 6.1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인 9월 30일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는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로 9월 28일 화요일 장 마감까지 D&D 플랫폼 리츠를 보유한 투자자는 약 157원의 배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D&D 플랫폼 리츠 이후 공모 예정인 리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공모 예정인 리츠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로구 SK 서린빌딩과 SK 주유소를 자산으로 하는 SK 리츠가 9월 상장 예정입니다. 국내 리츠 최초로 분기 배당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분당스퀘어와 오피스 건물,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하는 NH 오론 리츠, 프랑스 파리 인근 크리스탈파크 오피스 단지를 자산으로 하는 마스턴 프리미어 제이로 리츠, 인천 연수구 스퀘어 쇼핑몰, 호텔을 자산으로 하는 신한 서부 TNT 리츠, 미국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하는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리츠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미리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리츠의 주의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리츠는 주식과 동일하게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가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호텔을 자산으로 한 모드투어 리츠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때 2,125원까지 하락을 하였습니다. 백신의 보급과 리츠의 인기가 몰리면서 얼마 전 고점인 6,330원까지 기록한 적도 있었습니다. 몇십 년의 배당보다 주가 변동이 더 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셨다가 주가가 하락한다면 배당보다 더 큰 손해도 볼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스닥에 상장된 리츠 ETF인 S렛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전 15달러를 유지하던 주가가 3분의 1인 5달러까지 급락을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공실과 민대료 미납에 대한 우려가 매우 컸기에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후 상황이 진정되며 주가는 회복했지만 아직 팬데믹 전의 주가에 비하면 큰 손해인 상황입니다. 국내나 해외나 주가 변동으로 인해 배당금보다 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리츠는 필연적으로 대출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출이 매우 많기에 이자율 변동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신한알파리츠는 3,400억을 3.3%에 빌렸습니다. 2018년에는 낮은 금리였지만 지금 보면 가치가 높은 판교 건물의 담보대출치고 금리가 매우 높아 보이기만 합니다. 2023년 4월 27일까지 높은 금리를 계속 내던가 다시 낮은 금리로 대출을 구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출 만기를 앞둔 리츠가 금리가 상승한다면 이자 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리츠는 원금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 배당금은 사업상 수치이지 약속된 확정 수익률이 아닙니다. 상장된 리츠를 보면 공모 당시 추정했던 예상 배당률보다 낮은 경우도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장된 리츠의 성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의 상장일 성적은 어땠을까요? 지금의 스펙 열풍처럼 2019년 롯데리츠와 NH프라임 리츠의 리츠 열풍이 불었던 적이 있습니다. NH프라임 리츠는 시초가 상한가를 기록하였고 장 마감할 때까지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롯데리츠도 시초가는 상한가로 시작하지 못했지만 장 마감은 상한가로 마감하였습니다. 공모주주들 입장에서 배당금은 물론이고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상장한 리츠는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를 미달하였습니다. 작년에 상장한 6개의 리츠는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제외하고 공모가로 장을 마감하지도 못했습니다. 상장의 공모가를 회복했던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제외하고 나머지 리츠는 공모가를 회복하는 데도 매우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의무적으로 하는 배당을 받는 투자 상품입니다. 리츠는 상장 이후 단기적인 가격 차익보다 장기적인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2020년 상장된 리츠의 성적을 보면 상장일 기관 투자자들이 공모가 이하에서도 매도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수가 몰리지 않으면 하락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제외하고 모두 공모가를 하회한 차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스펙이 의외의 상승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규모가 작은 것에 있습니다. 하나플러스 제2호 스펙의 상장일 유통가능 금액은 58억 원이었습니다. 리츠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큽니다. D&D 플랫폼 리츠의 일반 청약자 물량만 875억 원이 됩니다. 스펙은 미래의 M&A에 대한 기대감으로 수요가 몰리곤 했습니다. 스펙의 급상승 및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최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D&D 플랫폼 리츠가 올해 첫 리츠 상장인 점,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보유 하객 신청이 높았던 점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펙은 청약자의 경우 원금이 보장되지만 리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금이 있기 때문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경우 버티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를 상장일 하락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금의 일부를 배당금을 받는 것을 목표로 투자를 하시고 주가가 목표 가격만큼 상승하거나 의외의 큰 상승을 하면 매각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TMI로 크래프톤 타워는 신한 알파리츠의 건물인데 이름이 왜 크래프톤 타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거금을 들여 등기부등본을 출력해봤습니다. 크래프톤 타워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면 최초 이름은 알파돔 타워 IV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31일 크래프톤 타워로 이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초기 주주를 보면 블루홀이 약 5%의 지분을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블루홀이 사명을 변경한 것이 바로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은 신한 알파리츠의 주주일 뿐만 아니라 크래프톤 타워를 매각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크래프톤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운용 리스 계약도 체결되어 있고 크래프톤과 여러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한 알파리츠의 주주이고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기에 건물의 이름이 알파돔 IV에서 크래프톤 타워로 변경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혹시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이 필요한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